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직 9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제가 이름 뭐라 그랬죠? 프로파일링 수준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와 그리고 또 뭐 지문과 선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건 제가 이미 당일 정말 상세하게 해설지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해설지를 하려고 요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일 해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을 쭉 받은 이유가 오늘의 수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아끼면서 정답에 도달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직 때,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의 시험에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평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로 20분 내에 어떻게 했어야 했다. 이걸 정말 느리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오판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오판에 빠지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이번 시험의 출제 비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규정 3문제, 그리고 비문학, 화법을 포함했을 때 1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골고루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3문제입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 영역이 조금 달라요. 영역 문항 개수가.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런지도 보여드릴게요. 왜 강사들마다 출제 비율을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 번호들 때문입니다. 자, 이 번호들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문항 비율을 좀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좀 줄이면서 어문 규정이랑 어휘를 이렇게 융합하는 양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도 혼동어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휘 쪽에서도 우리가 혼동어휘 부분을 챕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쳐서 내는 그런 유형을 어휘로 빼냐 아니면 문법 규정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좀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에서 화법 이론 지문을 소재로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로 비문학 사례 추론을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화법으로 넣느냐 아니면 비문학으로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비율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언어학 지문을 소재로 내는 사례 추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문법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문법이냐라고 봤을 때 위에 있는 제시문을 보면 문법적인 지식 전혀 없이 사례 추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10번을 문법으로 배정을 하는 건 문법이 아직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순수하게는 지문만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추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실제 지문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저는 비문학에 배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문법의 담화론과 화법의 융합형.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문법을 비중을 크게 두고 싶다라는 의도에서는 문법으로 배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분들은 문법 규정 문제가 5개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여기 본 지금 10번과 12번을 문법으로 넣는 거죠. 근데 이걸 진짜 순수하게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 비문학으로는 접근이 안 되냐, 비문학으로 또 미리 외우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법 규정 3개, 비문학 10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총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개의 총평들을 볼 거예요. 뭐야, 영역 비율이 대체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 각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대체 이번에 어떻게 나온 거냐? 정말 쉬운 거냐? 아니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연망을 치는 거냐? 나만 못 봤냐?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당일 오후에 점심쯤에 제가 총평 영상 올렸어요. 올려서 뭐라 그랬냐면 작년 국가직 9급과 난도는 비슷한데 양상은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매년 국어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국가직 9급보다 훨씬 쉬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칭찬해. 사실 독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국가직 9급과 그리고 올해 국가직의 그 시간 사이에 모두들 독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독해에 투자를 더 했어요.
강사들도 강의에 투자를 더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재시생들 작년보다 독해 훨씬 더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체감상 올해 국가직 9급이 더 익숙해져서 그래서 쉽다고 느끼셨을 텐데 아마 열어보면 응시생 평균은 비슷할 거예요. 예, 응시생 평균은 큰 차이 안 날 거고 합격자의 평균이 다르겠죠. 합격자들은 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독해 비중이 늘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보다 크게 독해 비중을 줄이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국가직 9급에서 사리 추론이나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백일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모의고사들을 보면 이제 좀 독해 유형을 다양화해가지고 기출보다 훨씬 진보된 문제들을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가 된 사람들, 즉 합격자군 일 경우에는 실제 작년보다 잘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응시생 평균은 비슷할 테고 그리고 합격자 평균은 이제 작년보다 한 문제 정도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대부분이 90점대, 95점, 그리고 90점 밑부분이 많지 않을 거다. 합격자들 중에는. 그리고 만약에 90점 못 맞았으면 뭐 85, 80 그랬으면 행정법을 굉장히 잘 본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작년 국가직 9급보다 문법의 중요도가 더 낮아지고 대신 실용적으로 쓰이는 혼동어휘 쪽.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어휘 쪽에서 다루는 혼동어휘 부분이 이제 출제 비중이 늘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빨리빨리 알아듣는, 그래서 맥락 파악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은 비슷해도 합격자 평균은 작년보다 약간 높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기출 출제 유형을 벗어난 유형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근데 이거는 작년 국가직에서 예고가 된 일이었죠. 그래서 화법 이론을 제재로 한 사례 추론 문항이나 언어 변천 이론을 제재로 한 언어학 나올 거라고 했지. 그쵸? 자, 그래서 언어학을 비문학 스타일로 내는 거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 변천 이론을 제재로 한 사례 추론 문항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문법 문제를 줄인 만큼 비문학 언어학 제재를 이제 출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적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는 배치와 배열을 다 냈어. 그쵸? 그리고 배열로 보이는 문제가 또 두 개나 되죠? 사실은 사례 연결이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 배치와 배열을 통한 구조 독해 능력으로 변별력을 주었다. 그래서 비문학의 추론 자체는 일반 추론형으로 깔끔하게 냈고, 그 다음에 배열 부분. 그래서 구조 독해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했다. 자, 그리고 문학 영역은 예상대로 고전 부분은 교과서 필수 작품을 숙지하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하게. 네, 구운몽이 나왔어요. 지겨워 죽겠죠? 예. 자, 사실 뭐 기본서 중에 기출서 중에 구운몽이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자, 여러분, 제가 필수 고시조 백선 유튜브에 해놨으니까 그거 1시간 20분밖에 안 된다 그랬죠? 거기서 4개 다 나왔어. 그쵸? 예, 그래서 제가 1시간 20분 동안 딱 필수 고시조를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딱 해드렸는데 거기서 고시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 기본서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필수 작품. 그래서 제가 늦어도 문학 알고리즘 한 권은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문제는 획득을 하는 거죠. 아, 물론 아는 작품 나왔다고 늘 다 만든 건 아니겠지만요. 예, 그래도 모르고 푸는 것보다는 확실히 속도 면에서나 정확도 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현대 부분은 시험장에서 내용을 파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이고! 화가 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어려웠다. 폐강림도 어렵고 뭐 보문도 어려웠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현대문학은 막 나올 만한 작품을 미리 숙지한다라는 것 자체를 도전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니까 현대문학은. 그래서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이나 제가 백일기도 내내 하면서 뭐라 그랬죠? 현대문학은 아는 작품 나오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아는 작품이 나와도 유리하지 않게 나왔어요. 예, 현대 소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잘라 놓았을 때 그 부분을 읽고서 증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는 작품이 나오면 반갑겠지만 결국에 시험장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와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낯선 작품 봤을 때 인물 잡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뭘 찾아야 되는지 뭘 정리해 놔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낯선 작품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 그 다음에 한자와 성어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오답률에서 상위는 또 한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자와 성어 부분 평이하다라고 해서 또 화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이제 이따가 보면서 어떻게 사실은 막 아는 듯 모르는 듯 싶은 한자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했으면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20번의 출제 영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률 상위 5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답률 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계를 받은 거고요. 질문이 들어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오답률 상위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오답률 상위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건 그냥 정답률이 낮은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안 들어가도요. 안 들어가도 매력적인 오답의 선택률이 이 5개보다 더 높은 애들도 있어요. 즉 뭐냐 하면 대부분 맞긴 했는데 이 4개의 선지 중에 정답이 아니면 딱 하나만 더 선택을 했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매력적인 오답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 오답률 베스트를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사고의 특정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나는 대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 약간 이거 심리 테스트를 당하는 것 같고 성격의 타입의 분류를 당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미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내가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늘 바뀌어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돌려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 국어는. 그쵸? 그러니까 또 지방직 때는 다른 문제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남들은 안 틀린다는데 나 이거 왜 틀렸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여러분 위로받지 마.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사고의 오류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 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보류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분류 볼게요. 자, 1번. 자, 이제 난도에 대해서 얘기를 각각 해볼게. 시험지 다 들고 있죠? 시험지 자기 거 들고 있지?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럼 내가 틀린 번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1번. 자, 여러분. 요 혼동어휘. 사실은 기본서에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 사실 이걸 실수했어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가 불완전한 거잖아요. 1번 틀렸으면 반성하고 기본서 잘 보세요. 그리고 압축서 같은 것도 좋아요. 압축서에도 주로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압축서를 보면 그만큼 이런 식으로 어휘 같은 거 나올 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쵸? 예, 뭘 낼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압축을 한다는 건 그만큼 텍스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압축서를 5번 볼 시간에 기본서를 2번을 제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통사론으로 분류를 했지만 2개의 선지는 또 뭐예요? 예, 한글 맞춤법에 들어있었던 혼동어휘 쪽이에요. 예, 그래서 혼동어휘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하나, 둘, 셋, 3개나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어휘에서 성어, 도금을 주었어. 참, 진짜 도금을 줄 줄 몰랐네. 그렇게 쉬운 성어 주고. 그러니까 성어는 이제 좀 예인데, 선생님 이번에 도금 줬으니까 지방직 때도 줄까요? 여러분 작년만 봐도 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도금 없이 나온다를 가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쵸? 예, 너무 희망찬 생각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독해 화법,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독해 문학 고전산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고전 논문 내용이에요. 요런 것들은 교과서 필수작이 나왔다. 문학 알고리즘 딱 한 권 똑바로 보자, 고전은. 그 다음에 요거 혼동어휘는 이제 3개인데 빈칸이, 그것들을 소거법으로 접근해서 풀면 뭐 하나 헷갈렸어도 답안이 또렷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독해 합법 말하기 방식 8번 별표. 자, 여러분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가답안 잘 안 올려요. 금방 공식 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가답안 올려드린 게 8번 때문이었어요. 너무 애들을 태우시니까. 예, 그래서 가답안 올려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 화법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이따 조금 주의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비문학의 일반 추론 부정 발문. 근데
예, 좀 이지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발문이 이해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볼까 말까 많이 망설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선지를 먼저 봤든 지문부터 갔든 지문의 길이가 과하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선지랑 지문의 싱크로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비문학, 사리추론, 언어학. 자, 이거를 문법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저도 문법 알고리즘에 그 전염이라든가 그 언어의 변천 부분, 그래서 언어가 어떤 이유로 변화하느냐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콧물은 예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에. 자, 그런데 이걸 꼭 그러면 그 부분을 봤어야 풀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서 이건 원래 알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공포감의 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을 잘 보면 풀 수 있었는데 뭘 실수한 건지 보죠. 그거를. 자, 그 다음에 11번. 전개방식 부정발문. 전개방식 부정발문은 선지 먼저 보고 지문 들어가서 소거하시면서 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법, 지시표현. 자, 이거를 문법으로 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지시 대명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원칭, 근칭, 중칭. 저도 문법 알고리즘에 그 내용을 실어는 놨는데 근데 엄연히 이제 교과서 분류로는 화법이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고 맥락 파악해서 제가 이거 예고했었죠. 예, 그래서 지시표현. 접속 표현, 그리고 대용 표현. 이 부분이 화법에서 중요할 거다. 대본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은 내용 확인 부정 발문이었고요. 14번에 현대운문 내용 이해인데 이 부분의 시가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근데 다만 선지에서 1번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시간을 이제 많이 들이면서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빨리 2, 3, 4번을 보시고 소거해서 접근하셨으면 되는데 그냥 한 번 의심이 간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오답들을 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열 문제 이번에도 깔끔히 풀만한 지시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의 한자어인데요. 자, 이 한자어가 오답률 1이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에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낮은 영역이라서 참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7번 비문학의 배치. 보세요. 원래 배치와 배열을 한꺼번에 막 2개씩 내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제가 마지막 주에 백일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죠? 구조독해 신경 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구조독해 문제를 제가 백일기도에서 한 회에 2개 이상씩 냈어요. 그래서 접속어 배열을 내거나 배치 배열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왜? 사실은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추론은 4페이지 안에서 낸다라는 한계 내에서 어려워지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비판 추론이나 전제 추론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비판 추론이나 전제 추론 나오지 않을까라고 약간 기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출제진들이. 예, 하지만 곧 들어오겠죠. 이게 올해냐 내년이냐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구조 독해를 조금 빡세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독해에서 문학의 현대산문의 내용 이해. 자,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지문 2번 읽지 않고 한 번에 푸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9번을 틀리셨다면 그냥 어문 규정 전체를 의심하시는 게 어때요? 자, 제가 19번에서 정답 부분을 전세방을 사실 한 30번 한 것 같아요. 제 커리큘럼에서. 제가 30항에 있는 예시 바깥에 있는 것 중에 딱 유일하게 2개를 얘기를 해요. 전세방을 새방에 전도한 거 아니야. 전세다하게 방이니까 시옷 넣으면 안 돼. 이거랑 그 다음에 수 관련인데 시옷 절대 넣으면 안 돼. 개수. 요거 2개를 한 30번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모의고사 할 때도 몇 번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났다면 어문 규정은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문 규정은 전체를 깨끗하게 다 다시 보세요. 작년 지방직을 보셔도 이따가 지방직 대비 전략 특강 할 건데 작년에도 이 한글 맞춤법 부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문 규정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독해 비문학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이게 그나마 사실은 난도가 좀 있다면 있는 추론에서 그런데 사실은 긍정 발문이어가지고 마지막 번호여서 여러분들이 허둥지둥하지만 않았다면 또 서두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빠르게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긍정 발문인데 오히려 선지 먼저 보고 들어가려다가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자, 부정 발문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제가 긍정 발문일 땐 지문 먼저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데 지금 제가 전세방 혼내가지고 막
근데 선생님 근데 평소보다 혀초리 자제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아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안 때려도 시험지가 여러분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100점을 맞고 싶었을 텐데 누구나 상처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 100점 빼고는 95점이라고 만족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험지에서 95점을 받았다면 어쨌든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100점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틀렸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를 틀리면 하나를 틀리는 대로, 두 개를 틀리면 두 개를 틀리는 대로, 이제 세 개 틀리면 거기서부터는 나만 세 개 틀렸나? 그럼 네 개, 다섯 개는 나는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안 때려도 시험지에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때리지 않을 거예요. 자, 많이 때리지 않을 거고, 진짜 착한 얼굴로 꼼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했을 만한 생각들을 짚어드릴 건데, 아, 저 사람은 정말 방울을 들고 흔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엄청 반성하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 얘기 할게요. 반성은 이 시간까지만. 반성은 이 시간까지만. 그래서 요 수업하는 시간 동안만 하시고, 바로 딱 다음 교시에 지방직 전략 특강 할 때부터는 반성도 이제 그만해. 이제 다음 시험이야. 아시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저는 제가 더 라이브 총평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가직에서 70 맞고 지방직 100점 맞은 사람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친구가 국가직 때 실수를 한 거냐? 아니. 독해를 어마어마하게 틀려왔어. 그리고 어문 규정이랑. 그래서 딱 어문 규정의 날개 팍팍팍팍 계속 돌리고 독해 확 잡은 거예요. 2달이면 충분해요. 자기 약점 잡는데. 그래서 70에서 100점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마시고 반성은 딱 이 20문제 듣는 동안만. 그리고 감정적 반성 필요 없어. 잘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즉시하라고.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썩이다와 썩히다의 구분이었어요. 헷갈린다? 헷갈린다? 아까워하지 마. 헷갈리면 그냥 모르는 거야. 알겠죠? 아, 때리지 않기로 했는데. 때리지 않기로. 1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처음 봤던 사람이 어딨어, 시험장에서. 다, 봤는데, 근데 다시 헷갈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라고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자, 여기서 공부를 되게 요약서만으로 얄팍하게 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2번만 알아. 음식물을 썩히다. 그러니까 정말 부패라는 것만 알고 1번이랑 4번 뜻이 너무 생소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좀 다각적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썩히다를 가지고 문맥적 의미가 나왔다면? 그치,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틀렸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아. 이거 틀린 사람들은 2번만 생각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자, 그래? 2번만 생각했으면, 2번만 생각이 났으면 틀려? 그거랑 같이 뭘 외웠어야지? 어머니 속을 썩이고. 이거랑 같이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적어도 압축서만 봤더라도 2, 3번은 생각이 났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임을 2, 3번은 다 모든 교재가 싣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2, 3번은 기억이 나고 1, 4번은 망설였을 수 있지. 근데 1, 4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망설이느라 3번을 확신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나 4번 예문 본 적이 없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시험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때문에 본 적이 있는 걸 왜 놓치냔 말이야. 부모님 속을 썩이다를 본 적이 없냐고. 다 봤지. 근데 왜 1, 4번에 현혹돼서 시간을 버리고 망설이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쵸? 다 들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선 우리 공부 이걸 합시다. 1, 4번과 2번에 썩히다가 의미가 좀 다르죠. 요거 더 나아가서 자, 다음 시험을 위해서 썩히다의 뜻에 유기물이 부패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자, 그래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도 썩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4번에 썩히다가 생소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가부터 라를 고쳐 쓴, 원래 고쳐 쓰기는 장문의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딱 문법이나 아니면은 어휘에 집중되면 우리가 문법이나 어휘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 쪽에서 그리고 문장 단위를 교정하냐, 어휘 단위를 교정하냐. 아, 이게 섞여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봅시다. 자, 여기서 조금 미련한 거. 이 부분에 가나다라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능동적으로 고치고 있음. 오래 걸리죠. 예, 이거 오래 걸리지. 아,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가보고, 나보고, 이렇게 샥샥샥샥샥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쵸? 자, 그럼 가볼게요.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잡았어야 되죠? 자, 틀리다의 반대. 이게 뭐예요? 맞다, 틀리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땐 다르다이며 다르다의 반대말이 같다다. 반대말로 외워주자라고 하면서 혼동어휘 했던 거 기억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달라라고 고치는 게 적합하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요거 참 잘했네. 그쵸?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바라요. 바람. 자, 근데 이거를 바램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러면 틀린 걸 옳게 고쳐야 되는데 옳은 것을 틀리게 고쳤네. 그러니 답안 2번 끝이에요. 자,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 불안하겠지. 불안해서 3번, 4번 보겠지만 그렇게 시간 쓰지 말라 그랬죠. 자, 2번처럼 확실한 답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돼? 자, 2번처럼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때는 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3, 4번을 검사는 하지 않았다. 답이 2번은 확실한데. 답이 2번은 확실해. 그런데 3, 4번은 확인 안 했어 라고 해두는 거야. 그 다음에 20번까지 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거야. 3, 4번을. 알겠죠? 근데 국어를 막 30분씩 풀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국어가 몇 점이냐를 떠나서 국어를 30분씩 풀어주면 너무 위험해요. 근데 영어는 어쩔 거예요. 행정법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국어에 그렇게 시간 배정을 많이 하는 건 다 이런 것들 검사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번까지 진행을 했을 때 내 목표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마킹할 때쯤에나 찝찝하니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해설이니까 자, 해설에서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부분 고친 게 있어요. 이게 연막이야. 이게 출제자의 연막인데 발견하셨습니까? 아예 못 본 사람들도 있을걸요? 바램만 보고 아예 이 부분은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한번 봐봐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피동 표현은 지금 주어가 좋은 결실이면 올바르게 쓰인 거예요. 예, 올바르게 쓰인 거야. 근데 이때 만약에 좋은 결실을 이 주어를 목적어로 바꾸면 그때는 피동이 능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게요. 바꿨어야만 했느냐? 아니요. 이중 피동도 아니고 올바른 피동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문장이 능동문을 피동문보다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고쳐야만 한다의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변환해 둔 건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찾지 못하게 하려는 연막이었다고. 출제자가 일부러 그런 거야. 그냥 바람이나 바램을 잘 발견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못 보라고 앞부분에서 이렇게 페이크를 쳐놓는 거라고. 자, 그러니 이것은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바꿔놓고 그 다음에 멀쩡한 걸 틀리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출제 과정은 이래요. 추정해보면 먼저 이걸 냈어. 근데 너무 쉽다는 거야. 검토진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덜 쉽게 만들지 하면서 앞부분에 불필요한 교정을 넣어서 그래서 앞부분에 신경 쓰느라 뒤에 바램을 확인을 좀 하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끔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알아볼게요. 답니다. 자, 다에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와,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자, 올바른 표현에서 제가 이번에 모두의 약점 특강, 무료 특강 했죠. 거기서 마지막 시간에 모두의 약점 특강 할 때 뭐뭐하는 점은 뭐뭐하는 점이다.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의미 주어가 나오면 서술어도 그렇게 포장 지어야 된다 그랬지. 예, 그래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좋겠다는 것이야. 뭐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것이야.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거에 적합한 서술어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가 잘 되는 것이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것은 거야. 이게 거야가 것이야의 준말이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호응을 맞춰주었다. 자, 그 다음에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해서 자, 시련을 주다에 A가 B에 C를 주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B에게 C를 주다의 필수 부사어. 필수 부사어가 누락된 것을 넣어주는 거였죠. 이것도 우리 기본서나 그리고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 봤던 이어진 문장에서 뒷절의 서술어의 필수 부사어가 누락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많이 보셨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 가보고 1번 보고 나보고 2번 보다가 확신 있는 정답이 나오면 별표 치고 나중에 검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사실은 2번에서 지금 앞부분에 앞절에 불필요한 이제 페이크를 쳐놓은 부분 발견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꼭 바꿔야 되느냐. 아니 피동문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괜찮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제대로 못 보게 하려는 의도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발견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볼게요. 2번 틀린 사람들. 나 다 알아. 여러분들이 왜 틀리는지.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어도 진짜 제가 질의응답을 직접 다 봤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예측이 됩니다. 여기서 2번을 발견을 못했다고 해봐. 출제자 의도대로. 이것 때문에 이건데 잘 바꿨네 하고 여기 못 봤다고 해봐. 그 놓쳤어. 그래서 2번이 제대로 고친 줄 안 거야. 정답을 못 본 거야 이제. 예, 그러면 3,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든. 그럼 3,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니까 뭘 문제 삼았을 거냐면 3번에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여기 서술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은요. 나의 그 연막에 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서 이거 뭐 피동문인데 뭐 능동문으로 바꿨네 이런 걸 봤다는 것 자체가 문법을 하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제대로 못 보고 문제를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해서 그랬던 거지. 자, 그랬을 때 다를 가지고 무슨 착각을 하느냐. 자, 지금 맞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서술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때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본 거야. 만들어 보면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능동적으로 예문을 만든 거야. 마음속으로. 아니면 적었거나.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바꿨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올바르지 못한 문장을 바꾸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꿔놓은 예문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서술어에 것이다. 이런 그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라는 것이다. 의미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의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든 지금 저 문장이 잘못한 걸 개선했다는 점에선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꾸면 의미가 왜곡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을 고르고 틀린 거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건 불필요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완고하게 미리 정답 예문을 정해두고 그와 다르면 트집을 잡아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기준은 어디까지나 저 문장에 잘못된 것을 개선했는가지 내가 생각하는 예문과 다른가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도금을 줬는데 지방직도 도금을 줄 거라는 희망찬 기대하지 말고 도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쵸? 예, 그리고 예문이 더 애매해질 수도 있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그는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 이게 관습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곡간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굽이굽이 굽어져 있는 창자. 그죠? 자, 그 다음에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자, 그 곡하가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하가세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굽을 곡자,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하다, 곡하가세. 자,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입에는 꿀을 담고 그리고 뱃속에는 칼을 찼을 수 있으니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겉에만 달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수식했어. 자, 이게 당랑거철의 자세냐. 자, 여러분 당랑이 벌레충자가 2개나 들어가 있죠? 벌레충, 벌레충. 자, 그래서 이 당랑이 사마귀야. 그래서 사마귀가 잡으려고 들었다, 수레를 막으려고 들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귀가 수레를 막다 이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무슨 속담들 막 배워요. 계란으로 파헤치기 막 이런 거 배우잖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름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큰일에 덤빌 때 그럴 때 쓰는 말이라 신중한 태도로 문제에 접근한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맥에는 어떤 게 적합할까? 뭔가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뭐 좌고우면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발문을 잘 보셔야 돼요. 화법에서. 그래서 화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두 주목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인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미리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발문에서 지민을 잡아주시고요. 그렇다고 지민만 보면 어떨까요, 쌤? 자,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여기서 지민만 보겠다라든가 지민만 본 사람 있나요? 아, 배포가 진짜 장난 아니네. 그치? 아, 이거는 진짜 뭐 호기롭달까? 자, 여러분. 아, 시간을 이런 데서 아끼지 말고 아까 전에 3, 4번이나 보지 마. 아까 같은 거, 문법 같은 거. 그쵸? 예, 그런 거 3, 4번 검산하고 막 시간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또 지민만 읽겠다고? 여러분, 일단 지문 박스 안에 들어간 것 중에 불필요한 건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팁으로 가끔 알려드리는 게 사회자가 있는 토의 토론 있죠? 예, 그럴 때도 내가 뭐라 그랬어? 사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자를 먼저 보는 거는 굉장히 되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랬지. 왜냐하면 사회자를 먼저 뜯어 읽으면 약간 이 토의나 토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빨리 개요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닥을 잡고 나서 이독을 하면 사회자 먼저 뜯어서 일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읽어주면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깊이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뭐만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알겠죠?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자, 이럴 때 제가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다 뭐 해주라 그랬죠? 관계 표시해주라 그랬죠? 수용하느냐 반박하느냐. 자, 그러면 그랬어 나도 그랬어니까 동의하는 거잖아요. 수용 이렇게.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런 거 딱 들으면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뭐 떠올라야 돼요? 동의의 경률 이런 거 떠올라야죠. 공손성의 원리의 동의의 경률. 자, 그 다음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라고 특히 이 면접 강의 중에서 아이스크림 회사 면접 내용을 강조했어요. 맞아 라고 또 수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자, 그래서 두괄식 답변하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그래서 모르던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됨.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의견이 다르죠? 이렇게 하라고. 됐어요? 네, 요렇게. 자, 난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자, 이것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이게 둘째 내용이었겠죠?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이니까. 자,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이지. 자, 여러분 제가 공손성의 원리에서 동의의 경률 수업하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 수업 들었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동의 경률이라는 게 꼭 끝까지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이견이 있더라도 나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라든가 일부분의 부분적인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반박을 하는 것도 동의의 경률로 대화를 매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긴 해 라고 또 얘도 수용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약식의 기호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민의 의사소통을 보면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선지를 먼저 보면 안 돼. 혹시 4번 선지 먼저 읽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민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잖아. 제가 글의 전개 방식 부정발문, 그 다음에 화법의 말하기 방식의 부정발문은 선지를 먼저 봐도 되지만 긍정발문일 땐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민만 본다거나 선지를 먼저 본다든가 하면 무조건 방해가 되는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랑 약속한 대로 풀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었다? 자신의 면접 경험 예로 든 적 없죠. 자, 그 다음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한 적 없죠. 자, 동의의 경률에 의해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하지만 자기 의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손성의 원리의 동의의 경률. 그래서 출제자가 경률이다, 동의다 이런 단어를 안 썼지만 동의의 경률의 예문을 교과서에서 끌고 왔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가 바로 교과서 필수작품 고전산문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을 사실 어떤 강사의 커리를 탔든 못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안에서 증거를 잡지 않고 기억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문학에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인가 내용상의 문제인가 둘을 구별하시고 자, 봤더니 뭐예요? 내용 문제죠?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에서도 자, 내용상의 문제일 때 선지에 인물이 나왔을 때 혹은 발문에 인물이 나왔을 때 인물만 가져가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양소유랑 성진이라는 이름을 가져갈 건데 사실 구운몽을 알잖아요. 예, 구운몽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이게 성진행자가 원래 연하도량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꿈을 꿔서 벌을 받아서 인세로 갔을 때 그때 양소유의 삶을 살아본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액자 바깥의 주인공은 성진이고 액자 속 꿈속의 주인공이 이 양소유임을 알고 접근하겠죠. 그러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리하다. 근데 구운몽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예, 구운몽을 처음 봤다는 건 그거는 문학에 대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자, 선지를 미리 꼼꼼하게 읽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양소유와 이제 성진이만 구별해야지 하고 이제 지문을 볼 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상이 누구냐 이렇게 되겠지. 자, 내가 구운몽 모른다고 생각하고 갈게. 알겠지? 구운몽 모른다고 생각해볼게. 승상? 아까 선지에는 양소유랑 성진밖에 없었어.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거치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노승이라는 존재도 아까 선지에서 못 봤으니까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자, 그러면 노승과 팔랑자가 사라짐. 승상이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던 중에 자, 그러면 승상이 지금 여기서는 이 장면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승상의 동그라미를 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뭔가 사라지고 승상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 여기다 왜 쳤을까? 선지의 근거가 있다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거고 감정이라서 친 거야. 네, 그래서 산문을 읽을 때 인물 잡고 감정에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놀라 어찌할 바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이 이미 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 그러면 눈앞에 있던 것이 샤샤샥 사라지고 자기가 포단 위에 앉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의 몸을 보니 누가? 자, 승상이 자신의 몸을 보니 800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이에 자신의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끊고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구운몽을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느리게 읽지도 않아. 그쵸? 휙 이거지.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게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이잖아. 이게 낯선 문학일 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자, 그 다음 그리고 생각하길 처음에 스승께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래서 양소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양가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럼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양소임이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된 뒤에 출장 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더불어 즐겼던 팔랑자.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이는 필시 이런 것들이 다 하룻밤 꿈이었고 이는 필시 사부가 내 생각이 틀린 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그래서 이게 다 허무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구나.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선지로 가보죠. 양소유는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확인 가능하고요. 양소유는 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돌아온 순간이 언제죠? 바로 앞부분의 지문의 이 부분이었어요. 슉 사라지고 암자의 포단위에 앉아있게 된 것. 이게 꿈에서 깨는 어떤 순간이다? 강몽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꿈에서 강몽할 때 스스로 아 인간 세상 허무하다 이제 꿈을 깨야지 짝 이렇게 한 거야? 짝 이거야?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증거야. 여러분 이런 증거 잘 잡았어요? 그냥 원래 알고 있었어야지가 아니야.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님을 여러분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구운몽을 미리 알던 사람 1초 컷이었지 이선지. 왜? 노승상이 육관대사가 데리러 와서 꿈을 깨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초 컷이야 이 문제가. 근데 만약에 그런 걸 미리 몰랐다. 구운몽을 미리 몰랐다면 여기서 찾았어야죠. 승상이 놀라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러니 스스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신도 영문도 모르고 인간 세상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래. 이 연화도량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꿈에서 깬 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에서 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허둥지둥 되는 데에서 지금 몇 번 선지를 부정할 수 있다? 자, 바로 2번 선지를 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입니다. 성진이 있는 곳은 연화도량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환도했다라는 걸 통해서 꿈속에서 인간 세상을 맛봤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까끌까끌한 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꿈에서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소화상의 몸임을 알게 되었죠. 자, 수도자임을 자, 그 다음에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가와 라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시조를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뜯어보니 100개가 안 되더라. 예, 그래서 그걸 주제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1시간 20분 만에 수업을 콱 그죠? 정말 쾌속으로 수업을 한 게 있어요. 거기서 4개가 다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내용 보죠. 가부터 라의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치던 말인가. 낙낙장송 이 소나무들 큰 소나무들이 다 기울어져 간다. 자, 그래서 하물며 못다 핀 꽃은 이야기에서 무엇하리요. 이게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어떤 충신들이 다 이제 죽고 그리고 유생들마저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밤에 불던 바람 부정적인 시어. 자, 그래서 눈서리가 부정적인 시어 쳤단 말인가. 그래서 충신들이 다 기울어져 간다. 자, 하물며 못다 핀 꽃들, 이제 못다 핀 유생들은 이야기에서 뭐하리요? 그들도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다 라는 거죠. 안타까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항복의 유배지를 가면서 썼던 시조인데요. 천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구름을 불렀어. 자, 고신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궁궐에다가 뿌려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구중심처 구중궁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궐에 계신 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름에게
내 눈물을 가져다가 임금께 전해주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여기서 내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고 여기서 고시는 자기 자신이며 님은 임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개랑의 시조죠. 이화우 흩뿌릴 때. 자, 백꽃비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봄에 이별을 했는데 추풍 낙엽에 가을이 됐어요. 시간이 확 흘렀죠.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이 이별한 님이 저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당신 그리운데 당신도 나 그립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간다. 그래서 헤어진 연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삼동의 베옷을 입고 이 동굴 안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살았다. 그러니 나는 은거하고 있었다. 구름 낀 볕도 쬐은 적이 없다. 성은을 입어서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잘 살거나 호의호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디다가 뭐라 그랬지? 고어 100개에도 있었죠. 해가 지다.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그걸 슬퍼한다. 이게 뭐냐면 나는 햇볕을 쬐은 적은 없으나 해가 짐을 슬퍼하노라. 바로 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 없으나 그러나 임금이 돌아가셨다 하니 슬프다.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신 걸 슬퍼하는 시조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미리 아는 게 어렵다고 아니라고. 제가 진짜 국어를 했어요, 국어를. 그 고시조 백선 한번 들어달라고. 그죠?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고 말이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에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혼동어회에서 항상 이거 하죠. 가르다. 가름. 그 다음에 갈다. 갈음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외에 가늠하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제 2개 나왔으니까 2개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가르다 라는 것은 가름을 만들고 갈다, 교체하다. 아, 이런 게 갈음을 만드니까 지금 예문상 그들의 끈기가 이 승패를, 이 경기의 승패를 나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가름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개를 지워. 슉슉. 자, 그 다음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의 의미로는 부분보다 부문이, 근데 유의어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망설이셨을 수 있죠. 자, 근데 뭐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것들 들으면 다 뭐뭐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시상식 좀 연말에 봤다면. 자, 근데 헷갈렸다면, 자, 그럼 디귿으로 가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렇게 했지만, 자, 디귿으로 가서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구별과 구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어학당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면서 구별이 있고 구분이 있으면 이것과 이것을 가진 말을 떠올려 보라. 자, 구별, 변별, 식별, 변별, 식별. 자, 그 다음에 구분, 분석, 분류 이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어, 이런 낫자를 가지고 있는 유의어들을 떠올려 봤을 때 어느 게 더 맞는 상황이야? 알아봄이잖아. 그쵸? 누가 누구임을 알아봄이거든. 그럼 우리가 사람을 식별한다 그러거든. 예,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골라줬으면 되겠는데. 네, 요렇게 차근차근 소거하면서 돌파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8번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에 다음 글의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 가부터 말을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해설 기다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화법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설득하는 말하기에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화법과 작문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말하기에 메시지를 조직할 때 동기와 단계 조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론상의 단계예요. 그때 이 이론의 단계 5가지가 있고 이 방법의 세부 단계 다음과 같다.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예시들을 연결하는 거였어. 사실 그래서 이거를 비문학 배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비문학 배열이 아니라 그냥 순서에 어울리게가 아니라 이 조건의 단계에 맞게 예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법 제재를 가진 사례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례들끼리 유기성이 있어서 그렇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1단계부터 볼게요. 먼저 이거를 빠르게 보면서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단계는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을 지어 설명한다가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원하는 건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전개 방식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문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고 우리는 어느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청자와 관련을 지었느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요구나 기대가 자극되느냐는 여러분들이 OX를 할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랬겠지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런 거랑 비슷해. 예를 들어 뭐 여기서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 해악을 달성했다 막 이랬는데 난 안 웃겨. 근데 나를 못 웃겼으니까 해악을 달성 못했는데니? 이럴 거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충족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청자와 관련을 지었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볼게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그렇지. 얘가 나와야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이 역시 뭐라고? 금방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가시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걸 통해서 꾀하는 효과. 그래서 사실 청자의 이해와 만족의 진술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 자, 그래서 지금 3단계, 4단계를 묶어볼까요? 3단계, 4단계는 모두 다 해결 방안에 대한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자, 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유도하는 건데 이것을 확인할 수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인데 이 해결 방안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화하라 그랬어요. 구체화. 그러면 3단계보다 4단계가 더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유익하겠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구체화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때는 아까 나온 2단계나 3단계 뒷절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뒷절에 제가 노란색 해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둘 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 방법을 제시하여 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 8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경고는 제가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미리 다 해드린 거예요. 어디서? 전개 방식 같은 거 할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가를 보죠.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친구의 사고가 청자의 주의나 어떤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가? 환기할 법하다. 그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 친구의 사고가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할 만한 사건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해서 중요한 건 청자와 관련짓는다예요.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자, 다 똑같아. 자, 여기 이 뒤에 집중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여기서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해서 이게 왜 청자의 기대나 요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청자의 기대와 요구라는 건 이 주제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와 요구라는 것이 기대돼. 기쁜 감정이라거나 예.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청자가 무슨 질문을 했었어서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제에 지금 뭐라 그랬어? 주의나 관심을 환기했지. 그러면 적어도 이 주의나 관심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요구와 그 기대를. 그러니 주의와 관심에 대한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는 거지.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사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 괄호 부분이 이게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하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그냥 지난주에 친구가 사고를 당했대. 그랬어? 라고 했어. 관심이 생겼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일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 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관련이 있나?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얘기하면 하면서 주제가 내가 들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동기화 단계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화가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청자의 주제에 대한 요구나 기대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이야. 그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럼 아까 전에 나왔던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불안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지금 청자의 이해와 만족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 쓰면 되겠네 그러면서 안심하면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화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화한다. 자,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냥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만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뒷절을 어떻게 구체화했나 보시죠. 여기서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고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말만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랑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검토진일 때 해야 되는 생각인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결국에 여기 밑에 있는 제시문들이 하나씩 연결이 돼야 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지금 3단계에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구체화해야 되지 않나? 다른 내용이 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쳐쓰기 같은 거 할 때 해야 되는 생각이지 연결할 때 사례 추론할 때 할 게 아닌 거야. 사례라는 게 뭐야? 사례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핵심 항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라고 했을 때 도움이라는 게 꼭 자, 여기서 이런 질문들도 하더라고요. 이 도움인데 이 뒤에 즐거움이나 편리함 이런 건 도움이 아니지 않니? 왜 도움이 아니지? 이 도움이라는 건 득이에요. 득. 그쵸?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편리함을 근데 사실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얘거든. 핵심이. 이 문맥을 볼 때 즐거움을 누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지 말고 잘 봐요. 자전거는 어차피 탄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 즐거우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가 도움이잖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누리다. 이게 도움이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라에 있는 뒷절을 여기 3단계에 있는 청자의 이해와 만족이랑 연결을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3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청자의 이해와 만족이란 앞부분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와 만족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책이 있다. 라는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 말고요. 여기서 즐거움은 이 위에 있는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려도 위험하게 누리면 안 되고 안전하게. 부수적 정보잖아. 여기서 핵심은 안전하게라고. 안전하게 누리는 도움을 받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특정 행동이 바로 뭐다? 헬멧을 착용하세요. 요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사례를 연결 지을 때 여러분들이 구체성에 대해서 OX 포인트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자, 9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절하지 않으냐, 선지를 먼저 볼까?
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춤했을 텐데 아직 9번이었고 그리고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용 일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추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 그냥 지문 먼저 보라. 지문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여기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이제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적으로 펜터치 하셨어야 될 부분은 이 세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용한 복지 공감지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복지 공감지도는 하면서 초점화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그 다음에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복지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최적의 설립 위치도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수급자들에게 쉽게 닿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 사업을 통해 땡땡씨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현황이죠. 그래서 15분 정도 해야지 다니는구나.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맞춤형 필요한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버스 노선, 셔틀 버스 노선을 증설할 계획. 자,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지문 길이면 한 번에 읽을 수 있지 않나. 끊어읽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펜터치 위치, 요 정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선지로 갑니다. 제가 그랬죠. 선지는 4개. 그럼 펜터치는 8군데 정도. 2배. 정도 하면 된다. 그럼 2배 이상 하면 다친 거잖아. 그냥 지문에다 밑줄을.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에 이제 주목할까를 생각하면서 펜터치를 해보는 게 그게 또 예측 독해고 출제자의 눈과 시선이 맞아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증설한 것도 그래서 1, 3번을 합쳐주세요. 이건 같이 충족이 되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몇 번이 확인된다? 1번, 3번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 정도에 영향을 준다. 15분 이내의 거리일 때 집중적으로 활용이 됐고 그보다 멀면 활용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야, 얘는. 자, 그 다음에 4번.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대. 여러분, 지금 복지 공감 지도라는 단어만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100% 다 똑같아. 지문은 훑어 읽었어. 엄청 빠르게. 그리고 선지를 보고 다시 올라가서 찾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인내심이 없었어. 네. 그래서 다시 찾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복지 공감지도의 역할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공감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뭔가 수급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지 공감지도가 수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이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현황을 보게 하는 지도예요. 그럼 수급자 현황 지도를 가지고 그들이 만족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수급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그게 공감지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답안은 몇 번? 4번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에 기업부터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문법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문학 사례 추론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능에서는 당연히 언어학으로 보죠. 예, 그래서 비문학 사례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유도를 다 해줬거든요. 볼까요? 자,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하면서 아침밥. 자, 우리 문법 알고리즘에 아침밥이랑 콧물 같이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아침에 먹는 밥이다 보니 아침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에 식사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뭐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예, 그래가지고 전염이 돼서 생략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가 전염되어 생략을 유발했다. 그래서 아침이라고만 해도 아침밥이 된다.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 시험장에서 자, 이렇게 썼어야 돼. 자,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보고 1번을 갔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라고 할 때 코는 콧물 무는 돈. 여러분 이게 묻는 건 아니잖아. 이 신체 기관이 떨어져 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코를 흘린다고 하지만 이거 흘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 예, 그래서 콧물을 흘리는 건데 코를 흘린다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밥과 양상이 유사하다는 걸로 이제 유추 해석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예, 자, 그래서 1번을 바로 소거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랐던 물건인데 오늘날은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 그러니까 소재와 무관하게 바가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것은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다. 끊어주고 바로 2번으로 가서 수세미는 원래 식물 이름이었는데 오늘날 그릇 씻는 데 쓰다 보니 그쵸? 자, 그래서 수세미로 실제로 그릇을 씻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왜 요즘에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팔기도 해요. 천연 수세미로 그릇 씻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수세미가 식물이 아니라 다른 소재로 그릇 씻는 물건이 만들어줘도 그거를 수세미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바가지를 바가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묘수.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는 특수한 영역, 바둑 방향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틀린 사람 독해 알고리즘 할 때 혹시 방향성 선지 많이 틀리던 사람들 아니야? 자, 여러분 선지 보세요.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바둑에서는 자, 이 방향이죠. 그럼 묘수는 어땠어? 묘수는 바둑이라는 특정한 곳에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일반적 의미에서 바둑으로 가는 거지. 역방향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답이지 뭘 이게 문법이야. 이거를 뭐 예시를 미리 외웠어야 돼? 아니죠. 이건 비문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으로 넣는 것 자체가 그냥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내용은 지문에서 무슨 내용이었나 보죠. 끌어와.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변화에 이제 의미의 변화가 생긴 경우. 자,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들을 꺼려서 손님이라 불렀다. 자, 그러면 이게 무서우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역시나 사례추론이었어요. 작년 국가직에 이어서 올해도 언어학 사례추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반향인데 작년에도 반향성이었던 거 아세요? 작년 국가직 구급 사례도 이제 뭔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신 게 되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추론이나 내용 일치할 때도 방향성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펜터치를 좀 해.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말고 알겠지? 머리는 막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알겠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11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빗공예가 또 나왔네요. 그쵸? 자, 작년에도 나왔는데.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인데 이해야. 근데 부정발문인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선지 먼저 읽고 접근한 거 별로 없고 속도가 아마 이쯤 됐을 때 11번쯤 됐을 때 시계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앞부분에서 시간 좀 썼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보는 게 나았겠지? 자, 1번. 시장에게 이제 빗공예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잡고. 그 다음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3번 다른 지역 사례를 언급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때 어떨 때 요것도 딱 잡아줘. 사실 이 문제 내가 바로 레벨업 해버릴 수도 있거든.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다른 지역 사례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해결 사례가 아니라 피해 사례인 거야. 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왔는데 그게 요 내용이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죠. 예. 자, 그러면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여기서 지금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 연구의 출처를 말해줘야 그래야 성립이 되지. 근데 그냥 이런 내용을 여러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라고만 했지 여러 연구가 무슨 연구인지 어디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반발할 것이다. 이 골프장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시간 조정이나 손실금 보전 이런 게 해결 방안이 되는 거죠.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그리고 무엇에 대한 골프장을 어떻게 하면 이 야간 운영을 제한하면 자, 그 다음에 자 땡땡군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곳의 해결 노력의 사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입니다. 자, 연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인용 자료에 출처가 있다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여러분 12번은 형태론에서 보면 이게 뭐 지시대명사에서 원칭, 근칭, 중칭 뭐 요거 이제 수업했을 때의 내용이겠지만 화법에서는 이, 그, 이 말의 쓰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칭, 근칭, 중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근칭이라 하여 이 화자에게 가까운 거, 가까울 끈. 자, 그 다음에 중칭이라 하여 이거는 이제 그는 청자에게 가까운 거. 그래서 이건 화자 쪽. 그리고 이건 청자 쪽. 그 다음에 뭘 원자를 써가지고 저라고 하여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필, 뭐 예를 들어 그 카메라, 그 다음에 저 창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죠.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라고 할 때는 이 책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이진이가 들고 있거나. 예. 자, 그러면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자,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꼭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그럼 저 책은 어때? 라고 할 때 둘 모두에게 떨어져 있죠. 자,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밌는 책이야. 여러분 요렇게 할 때 얘는 뭐라 그랬어? 대용 표현. 알죠? 지시 표현이 나왔으면 대용 표현도 언제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볼게 라고 할 때 요거죠. 자, 그러면 이진이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간다. 읽어보겠다 하시니 아니 생일 선물로 이 책 2권 사줄게. 가져온 거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그래서 이들도 이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계속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의 펜터치만 해줘도 안 틀렸을 텐데. 자, 그래서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가깝고 그리고 니은은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틀렸죠? 여기서 지금 여기 얘는 맞고 지금 2번에서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귿의 시점에서 저라고 말할 때는 둘 모두에게 멀었던 거야. 막 꽂혀 있었거나 그랬겠지. 그러면 저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 누구에게 멀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슨 칭을 사용했다? 원칭을 사용한 상태다.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우리가 쳐놨고 그 다음에 미음은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킨다. 합쳐놨고. 됐죠? 자,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13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해니까 지문을 먼저 봐도 되고 선지를 먼저 봐도 되는데 우리가 선지를 우리 눈은 카메라잖아. 선지를 딱 힐끔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보이거나 책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가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비교 대조 조항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비교항이 있다 싶을 땐.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2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순서. 자, 무엇이 무엇을 토대로 이렇게 해주라고. 이걸 토대로 이것이.
그 방향성 혼동 잘하는 사람들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얘네들은 모두 나올 거야, 지문에. 지문에 모두 나올 거고 모두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돼. 아동 발달, 아동 발달, 아동 발달. 자, 그 다음에 4번에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는가. 누구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제네바 선언. 자, 그리고 끊어두세요. 선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OX 포인트가 갈라지면 끊어놔야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죠.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 근대 사회에는 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대요. 근대 사회에 이르러 아동 보호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번 선지 확인이 됩니까? 1번 선지 확인이 되죠. 여러분 이때 바로 지웠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잼 여사는 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다라고 했어요. 제네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죠? 뭐죠?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인가? 아동이 주체인가? 두 가지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발달 내용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발달은 충족이 됐어. 지금.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이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답안이 나왔네요. 자, 답안 몇 번입니까? 자, 여기서 답안 4번. 끝! 이야. 왜 불안해? 왜 뭐 때문에? 2번, 3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고 답은 이거 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뒷부분 빠르게 읽으면서 4번이 번복되지 않는지만 보는 거지 2번, 3번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제 공부하면서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뒷부분에서 확인이 되죠, 왜.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볼게요. 낯선 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일단 1년에서 키워드 봄을 잡아. 근데 왜 오지 않는다고 할까? 자, 밑에 보니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그러면 봄에 긍정적인 수식어들이 부여되었어.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 아,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움트는 거구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봄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움트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부정적인 시어.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겨울은 부정적이었는데 바깥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올 너그러우니 수식하는 긍정적인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 가슴 속에 움트리라.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안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자,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을 겨울이 만들어낸 나쁜 미움의 쇠붙이들을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봄이 올 거라는 걸 믿는데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신동엽 작가의 보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동엽 작가는 현실 참여 시인이다 라는 어떤 사실 문학 강좌를 들었으면 들었을 법한, 그죠? 들었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수업을 하는 그 내용을 알았어도 되게 쉽게 처리가 되는 정답이긴 해요. 왜? 뭐 예를 들어 신동엽 작가는 주로 현실 참여시를 썼으니까 이렇게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에 대한 내용을 안 썼을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푸는 건 너무 위험해. 왜? 아니 뭐 신동엽 작가라고 늘 현실 참여시만 썼겠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접근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문의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지문의 내용을 보면 바깥에서 미움의 쇠붙이들이 왔다고 해서 갈등. 바깥에서 갈등이 왔지만 봄은, 계절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연의 뭔가 순환의 섭리를 오히려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수한 자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을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태나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벗어나 화합의 세계로 갈 거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이용한 시란 말이야. 표현에. 예, 그래서 답을 1번이다 라고 해주셔야죠.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 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여 매우 현실적인 정치적인 카테고리의 이야기를 하였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자,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인 어조. 여기서 지금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더라고. 녹여버리겠지의 get이 추측 아니냐. 그러니까 단정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시를 해석을 할 때 단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입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get이 추측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게 의심스러워서 get을 썼느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의심스러워서 get지를 쓴 게 아니라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인 어조가 입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겨울, 봄, 이런 것들이 미음의 세부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봄은 플러스, 겨울은 마이너스, 긍정, 부정으로 이원적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여러분 15번에 자, 배열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열을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까요? 자, 보세요. 자, 선지가 있어요. 자, 선지에서 머리를 줬습니다. 자, 머리가 마예요. 그러면 가나다라마 순서대로 읽을 이유가 없죠. 자, 마를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칸이 가거나 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 가, 다. 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의 마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시경 선생의 대한국어 문법 발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사실 많은 키워드는 사회예요. 근데 이 사회가 단체인데 어떤 단체냐면 여러 사람의 뜻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 사람의 뜻, 그리고 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를 볼게요. 자, 가에 보면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기관? 그러면 이 앞에 사실 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오.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그 사회를 고치하여 발달케 하리오. 그러면 어떤 기관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를 보기로 했죠.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할 때 주체는 누구죠? 통하는 거? 서로가 누구죠? 예, 요걸 생각해 봐야죠. 왜? 마 뒤에 가나 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마에는 기관이라는 말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 여러 사람이 그 뜻을 통해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뜻을 말과 글이 있어야 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을 거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마 뒤에 다가 온다가 명확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를 끝까지 봤는데 여기에 기관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관이라는 단어가 와야 함.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세 조각을 보고 산출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로 가셔서 자, 마 뒤에 가로 출발한 1, 2번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마 다 뒤에 가가 오기 전에 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나왔어 이미. 답이 나왔다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1분이 걸려? 그죠? 1분 걸리겠죠, 1분?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딱 붙을 수 없는 게 기관이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관이 있나 검사하면 끝나는 거야. 답 나왔고 나의 기관 있나 봤더니 여기에 기관과 같다. 뭐가? 말과 글이. 그래서 이러므로 말과 글은 기관과 같다. 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읽은 부분 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 그뿐만 아니라 그 기관은. 그래서 이 점점 녹슬고 상하여. 그러면 이게 그 기관이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어서 그래서 그 기관이 녹슬고 상하여 필경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라고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예. 백일기도 하시면서 배열 문제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는 껌이었어야 해.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한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만족의 족이 발족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부렁. 거짓말이야. 그게 진짜일 리 없어. 여러분, 우리 백일기도 할 때도 안분지족에 제가 워크북에 빈칸까지 만들어줬죠. 안분지족에서 족이 뭐였어? 기억나? 안분지족의 족이 뭐지? 네.
요 화제의 모의고사 워크북은 한자를 다 떨어줄까 쓰게? 도금을 쓰라고 한 내가 잘못인 건가? 여러분 안본지족의 족도 발족이잖아요. 뭐 처음 봤다 그래. 안본지족의 지족이 만족이 아닐까? 그치?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만족 가득 찰 만에다 발족.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청 청탁의 청이에요. 말에서 청하죠. 자, 그 다음에 해결. 자, 여러분 여기서 3번의 해결에 이 해자는 알았대. 근데 이 결이 맺을 결이 너무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결자 해지에서도 맺을 결을 쓰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이야? 맺을 결. 맺은 자가 풀어라. 이거죠. 그럼 맺다잖아. 그럼 이게 뭐야? 문제의 시작이지. 그러면 여기 맥락을 보세요.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죠. 그러면 맺은 것을 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해결은 풀기 위한 결정이에요. 해결. 예, 그래도 결정할 결자가 들어가야 돼. 알겠죠? 맺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자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이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 의논할 때 론이고 이거는 뭐 논증하거나 뭐 의논할 때 토론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논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가 굉장히 쉬워진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지 마. 어떻게가 아니라 해야지 그냥. 한자는 암기지. 그쵸?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데 그 기본서 한 권 잘 보세요. 예, 그래서 기본서 한 권 잘 보고 그리고 그 한 권에 있는 거 뜯어서 보고 왜? 기본서에 나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그 한자가 이렇게 두 글자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나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나자풀이로도 보고 이렇게 하셔서 한 권이 선해지면 그때 뭐 한자 단행본을 보거나 하는 거지. 사실 그리고 이번에 한자 하나 틀리고 성어 틀려서 한자만 따닥 틀려가지고 한자 성어 틀려서 90이다. 이런 분들이 한자만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방직 때 그렇게 실속이 없을 수도 있어. 지방직 때도 나오겠지 두 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걸 끌어낼 수 있을까가 미지수인 파트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는 어디까지나 양심 수준을 한다. 그래서 기본서를 철저하게 본다. 자, 그걸 목적으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자, 배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배치해야 될 조각에 접속어나 지시어 그리고 재진술의 표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조각을 먼저 본다. 봤더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재진술 표지죠. 뭐뭐라는 셈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볼게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던 것이다. 그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서 뭘 찾아야 되죠?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여기에 아직 신분, 문체 없어요.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자, 모범으로 여겨졌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 문체기가 나왔어요. 고대 작가들의 문체가 귀족 중심의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는 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인정한 거잖아. 모범으로 여긴 거잖아. 그 여기 안 돼. 이러한 상황은 그러면 모범으로 여기던 상황은 대략 1770년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가 됐다고 했으니 그럼 여기 와도 되지 않냐? 변화됐으면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근데 우리는 들어가도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거죠. 그러니 어쨌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모호해. 자, 그럼 더 봐. 이 낭만주의 시기에 그러면 이 낭만주의를 연결해줘야 되고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인 운명을 그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그래서 변화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제대로 나와야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정리를 왜 중간에 끼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읊어보니까 속으로 속발음을 해보니까 되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니 여기가 더 나으니까 안 되지. 왜? 여러분 배치는 가장 적절한 곳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안 됐지. 중간에 정리하니 마지막에 정리하지? 그렇죠. 그래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
전통적인 이런 문체 고착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디다? 리을이다. 자, 그 다음 18번이죠. 네, 자, 설명할 게 많아서 시간도 있고 제가 채팅창은 쉬는 시간에 쭉 보고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쫙 대답해 드릴게요. 자, 18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현대 산문 모르는 작품인가? 자, 그럼 모르는 작품 괜찮아. 남들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기본서한 잘 봤다. 문학 알고리즘 봤다. 자, 그리고 제 모의고사 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나온 작품이다 그러면은 남들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알아도 다시 봐야 돼. 이런 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내용에 대한 선지구나 확인 표트가 아니야. 그러면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말고 사람 이름만 봐. 그래서 여기서 현 그러면 박. 그럼 현과 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펜터치 따라하세요.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되어 터부룩한 데다가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자, 지금 박의 외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라는 건 누구 시선일까? 자,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싯지싯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자, 박에 대한 얘기죠. 박이 다니는 학교에만 지싯지싯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자, 그게 이 시대 전체에서 지싯지싯 붙어있는 존재 같았다. 누가 박이. 현의 눈에 박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 선뜻 자기를 느꼈다. 그러면 현은 박과 자신이 비슷한 신세라고 느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자, 여기서 지싯지싯에 뭐가 있었어요? 설명, 각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싯지싯을 보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남이 싫어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짓궂게 자꾸 요구하는 모양. 치근덕? 네. 그러니 이 사회가 현과 박을 원하지 않는데 막 나도 끼워줘 하면서 되게 구차하게 매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그래서 현은 자기 자신도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예, 그러니 여기서 현은 자신의 신세가 박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슬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 이 공감대를 느끼니까 그러는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동그라미와 네모는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 하면서 짓거려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자, 나 좀 혼자 걸어보고 싶네.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을 좀 못하다가 나 좀 혼자 걸어보고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자, 김은 이렇게. 근데 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자,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오면서 이게 누구 시선이죠? 현이요. 그죠? 자, 그래서 현의 시선에서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많다. 시가지가 낯설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상이 깊은 게 어느 거리에 한 그 모서리에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닐 텐데 시뻘건 벽돌로 무슨 큰 무덤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 경찰서래요. 자, 그러면 그 경찰서가 어땠다? 되게 무덤같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어디서 뿅 솟아난 글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로 가지고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겠어요? 도시가 낯설고 음울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 여러분 여기서 예전과 달라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자꾸 비웃는 웃음을 웃는 거야. 이게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비웃는 웃음을 웃는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이 지문에서 자신의 작품이라는 말은 단 한 번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이거는 지싯지싯함이라는 건 뭐였죠? 세상에 빌붙어 있는 신세 같은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작품들을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현이 작가인데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작품을 쓰고 있다는 그 외로운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박으로부터 느꼈는데 그거는 박의 지싯지싯함에서 느낀 거지 박이 현의 작품을 봤다거나 현의 작품을 보고
현을 보고 비웃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자,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잘못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슷한 처지라 생각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연민한다를 어떻게 아느니 슬퍼졌다며 괴로워졌다며 그러면 자신의 신세가 고달프고 괴롭고 그럼 자기에 대한 부정평가로 너무 슬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새 빌딩들을 보면 이거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걸 분묘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 똑같아.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문학은 그렇게 볼 수 있다로 참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하는 증거를 지문에서 입증 증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감상은 다양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반박할 수 없으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없으면 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이게 이상한 걸 알면서 그쵸? 알면서 그랬지? 자, 이거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안 나왔거든 아예. 근데 이걸 연민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걸 뭐 새 빌딩을 보기는 했지만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거를 보기는 했지만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건 문학을 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비문학 내용일치가 아니에요. 이런 걸 그 인물이 느꼈을 수 있는가? 가능성에 대한 진위 판정을 하라는 거지 진위를 판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의 진위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느냐? 알겠지? 문학은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여러분 19번 제가 시작할 때도 이미 혀초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말은 안 할게요. 중요한 건 자신이 사이시오만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한글 맞춤법 전체 아니면 어문 규정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사이시옷은 진짜 제가 늘 한글 맞춤법 할 때 빈출 3위 안에 들면 거의 1위에 사이시옷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세방 같은 경우는 진짜 세방 때문에 엄청 강조했거든. 근데 그 정도도 머리 없다는 건 문법 규정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야. 아니면 해도 부분 그리고 암기가 안 됨. 뭐 본 것만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받쳐 적는다.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이거나 아니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합성어여야 되고 단일어나 파생어여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 더하기 한자는 안 되는데 6개의 예외가 있죠. 거기에 셋방이 있고요. 자, 근데 셋방을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셋방은 한자 더하기 한자지만 6개의 예외 안에 들기 때문에 시옷을 쓴다. 근데 전세방은 전 더하기 셋방이 아니라 전세로 사는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방과 무관하다. 무관하니 한자 더하기 한자가 6개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답안은 1초였어야지. 0.1초였어야 돼. 수업을 들었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유어, 고유, 순우리말, 그리고 아랫집, 세 조각. 그죠? 그 다음에 자리세 할 때 세는 뭐예요? 자, 요건 한자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마무리. 자,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용 일치 혹은 일반 추론 선지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긍정 발문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 발문이고 지문의 길이가 그래도 지금까지 본 중에는 개 중 가장 길어요. 예, 그래서 지문이 좀 길다 싶었고 20번이고 지구력이 너무 딸리고 그러면 끊어 읽었어도 돼. 다만 끊어 읽을 때 움직임. 내가 앞부분에 수많은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잔상 효과 때문에 이걸 잘 읽어낼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잔상? 맞아. 앞부분에 텍스트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단계 텍스트 암기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럴 땐 좀 순환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20번 돌파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잘라먹는 거죠.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자, 어디까지? 먼저 이제 일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를 수 있다. 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문화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리라고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보는 거. 그러면 문화가 전파되는 기제를 생각에 전염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래. 예컨대 밈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 다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서 복제가 돼서 개체군 내에 확산되듯이, 여러분 이거는 비유. 밈 역시 유전자처럼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요 정도?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생각해. 더 읽을 수 있는가? 나 한 문단 정도 더 갈 수 있어. 그럼 더 가는 거야. 펜터치 잘해놨고. 자, 그럼 더 갑니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부등호! 자, 여러분 시험제 부등호 돼 있어.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자, 그러면서 일례로 요크서 지역에서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 누군가 푸딩을 만드는 것을 지켜본 뒤에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복제 방식이죠? 자, 이거보다는 자, 이 요리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러니까 복제보다는 설명을 통해, 이게 의사소통이네. 자, 그래서 자, 설명에 물결 칠게. 의사소통 이론에 물결 치고. 자, 요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더 못 읽어! 거기다가 역접기호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춰가지고 선지로 가. 그래서 선지로 가서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왔죠, 이미?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왔어요? 답이 이미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 하면 너무 불안하지?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뒷부분은 1번을 번복하지 않나만 보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근데 번복하는 진술이 없나? 그럼 빠르게 속독하고 끝내버릴 수 있죠. 그쵸? 근데 오늘 해설 강의니까, 자, 지금까지 읽은 것에서 지금 특정 공동체 문화가 복제를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보는 건 밈이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사소통 이론은 이 복제가 아니죠. 설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서 이거 지워주고, 여기까지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처리가 되고 2번과 4번은 뒷부분 읽어야 처리가 완벽히 깔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뭐만 해야 돼? 1번을 번복하는 진술이 없나? 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1번이 혹시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복제가 맞다, 막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지, 이것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생명체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면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복제 관점에서는 문화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제가 아니라 뭐다? 의사소통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1번이 유지되고 끝나는 거죠. 끝!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설지 보시고 지문 보시면 확인이 뻔히 되는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선지 하나하나 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답에 빠질 수 있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수업을 왜 듣는 거죠?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아까워하려고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전을 한다는 걸 일단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괴로운 것에서 멈추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삼아서 더 노력을 하셔서 지방직 때 원하는 목표를 쟁취할 수가 있는데, 기력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데 소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눈물 빨리 닦고 그리고 바빠 우리. 이거 중간고사였어. 빨리. 자, 여러분 이건 중간고사였고 결론은 지방직으로 내면 돼. 그리고 국가직에만 직렬이 있으셨던 분들, 자,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공직을 하게 된다는 건
아주 이렇게 몇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 같은 간단한 과정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게 쉽겠어요. 예, 그리고 그 직업을 구했다 해도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매우 매우 힘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의 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의 직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국가를 위해서,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노력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2022년 국가직 9급 해설은 마무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채팅창을 쭉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지방직 전략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50분이죠? 네, 10분부터 시작할 테니까 20분 정도 푹 쉬시면서 자료 좀 봐주고 계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